임진왜란 초기 단 300명이 1만 8천 명의 왜군을 막아섰다는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부산진이 무너지고 동래성이 함락되며 조선의 방어선이 순식간에 붕괴되던 그 순간 일본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수십 년 전국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군대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휘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흐름을 단 한 번, 단 며칠 동안이라도 멈춰 세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관관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패장으로만 알고 있는 인물 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적이 여러 날 진격하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은 이 전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낸 전투였고 한양 함락을 늦춘 전투였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판 300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진은 1560년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난 무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관 집안 출신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무예를 함께 익혔습니다. 특히 정육일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24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비변사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고 이후 선정관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밀양부사로 임명됩니다. 불과 33세, 젊고 유망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 전쟁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곧바로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부산과 동래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연이어 함락되자 조선군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흩어졌고 지휘관들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병력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래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병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밀양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다음 방어선을 고민합니다. 일본군의 진격로를 분석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 그곳이 바로 자권관이었습니다. 자권관은 단순한 길목이 아니었습니다. 낙동강과 절벽이 맞닿은 좁은 협곡이었고 대군이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전략 요충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영남대로의 제1관문으로 불렸습니다. 박진은 이 지형을 이용하면 병력이 적어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약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에 진을 치고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판 300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일본군은 이미 1만 8천 명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군이었고 이미 부산과 동래를 단숨에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권관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좁은 길목,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낙동강. 일본군은 병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고 조선군은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며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병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공격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러 날 진격하지 못했다 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군의 진격이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속도를 생각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진의 선택은 정확했고 자권관이라는 지형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가 길어지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인근 지역에서 지원군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라도와 경상우도에서 병력이 도착했고 약 400명 규모의 지원군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군은 약 700명 규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위치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앞은 절벽, 뒤는 강, 도망칠 길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배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일부 병력을 산악 지형으로 우회시키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대가 조선군의 후방을 기습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앞에서는 대군이 밀려오고 뒤에서는 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조선군은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돌을 던지고 돌이 떨어지자 몸으로 부딪히며 싸웠습니다. 심지어 적을 끌어안고 낙동강으로 뛰어드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숫자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약 300명 이상의 병력이 전사했고 지원군까지 포함하면 400에서 500명에 달하는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였습니다. 박진 역시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밀양으로 돌아가 병기고와 군량을 불태운 뒤 후퇴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도망친 장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기록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박진은 도망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운 뒤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는 단 300명으로 시작해 최대 700명으로 1만 8천 명의 대군을 2에서 3일, 길게는 3에서 4일 동안 막아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생각하면 이 며칠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후방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고 이후 의병이 일어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자권관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어낸 전투였고 조선군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전투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박진은 더 이상 단순한 패장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했고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간 지휘관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300이 전설로 남았다면 조선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잠시나마 붙잡았던 300명의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박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 전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